제목이 이겁니다. 아까 그 앵커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건데요. 총선 전 딜레마에 빠진 부동산 정책이란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이 정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 3년간 우리 많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첫째 이렇습니다. 청와대 국토교통부는 예정대로 규제를 가할 것을 거듭 밝혔고요. 그리고 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규제냐면은 자, 첫 번째 소식 한번 볼게요. 제목은 갭투자 후유증, 세입자 전세금 돌려달라, 소송 2배로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9억 원 이상에 대한 주택의 강제 경매 건수예요. 그러니까 2016년에 66건에서 작년에는 46건, 그리고 재작년에는 46건, 작년에는 107건으로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9억 이상 주택 강제 경매 2018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경매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경매라는 거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임의 경매가 있고요. 그리고 강제 경매가 있어요. 자, 임의 경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물건에 의지를 해서 물건을 기반으로 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물건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근저당 설정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당을 잡히게 되면 이게 근저당이 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임의 경매의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자, 강제 경매는 채권에 기인을 합니다. 자, 채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차용금일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세 보증금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채권에 기인해서 진행되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강제 경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 반환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을 하는 그 건수가 46건에서 107건으로 늘었다는 거죠. 그만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던 확률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9억 이상의 주택이라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9억이라는 금액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9억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양도세도 내야 되고요. 종부세도 내야 되고요. 대출이 안 되고요. 전세자금을 받고 있다면 즉시 회수 대상이 됩니다. 자, 9억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임대를 줬어요. 임대를 주고 있다면 임대인은 어딘가에 살고 있겠죠. 그 임대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일 수도 있고요. 자가일 수도 있고 그 임대인이 전세를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을 내주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서 내주든가, 아니면 전세금을 자기가 이 집으로 들어오고 그 돈을 빼주면 되는데 그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강제 경매가 많이 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과도하게 대출 낀 갭 투자와 이딴 대출 규제 겹치면서 전세금 못 내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2, 16 대책으로 대출이 더 재며 부동산 강제 경매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는 집은 전세 세입자가 입주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굉장히 낮게 잡겠죠. 그래서 실제 매매가가 10억이라고 하면 그 근저당 금액과 전세 금액이 7억, 6억 요 정도 선에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선에 맞춰 들어갔다고 해도 임대인이 이제 이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또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내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유동성이 장악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다는 거고요. 특히 12, 16 대책 이후로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후 수단인 강제 경매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 이 내용에는 저도 동의를 하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지금 대출 규제거든요. 기존에는 지역별로 부동산 규제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12.16 대책 이후로는 가격별로 부동산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 자체에도 이제 계층이 생기는 것 같아요. 9억 이하냐, 9억에서 15억 사이냐, 15억 이상이냐. 이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시고요. 앞으로 투자를 진행하실 때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내가 어떻게 반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갭 투자는 전형적으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자, 시세 차익이라는 거는 현재 수익이 아니에요. 현재의 수익이 아니라 뭐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기간이 지난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래 가치예요. 나한테는 지금 소득이 생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갭 투자를 진행할 때에는 딱 두 가지 조건이 무조건 선행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갭 투자하는 의미가 없겠죠. 두 번째는 임대료도 계속 올라야 돼요. 임대료가 계속 올라서 그 내가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경비들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그게 큰 부담이 안 됐습니다. 뭐 갭 투자 하시는 분들 뭐 지방의 아파트 뭐 몇십 채를 가지고 있다, 몇백 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서울에도 많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기존에는 보유하는 데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했고 임대료 자체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 자체가 크게 무리하게 투자를 안 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자체는 내가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능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세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죠. 종부세도 있을 것이고요. 뭐 재산세도 올라갈 것이고요. 모든 세금의 지표가 되는 근거들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거는 그 보유함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거든요. 세금 등을 내가 납부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갭 투자는 지금 현재 가치, 현재 수익이 아니라 미래 수익이기 때문에 갭 투자 자체만으로는 이거를 보유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월세가 나오는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월세가 나온다는 거는 현재 수익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시세 차익, 미래 수익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내가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끔 그 경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도 이제 눈을 한번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제목이 이겁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건데요. 총선 전 딜레마에 빠진 부동산 정책이란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이 정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 3년간 우리 많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첫째 이렇습니다. 청와대 국토교통부는 예정대로 규제를 가할 것을 거듭 밝혔고요. 그리고 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규제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마용성이 지고 수용성이 뜬다라는 뭐 이런 제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수원이나 용인이나 성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르고 있으니까 이 지역을 조정 지역으로 묶어 놓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국토교통부 입장은 이랬어요. 국토교통부 입장은 그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편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지금 여당인 뭐 민주당에서는 총선 전에는 그게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뭐 다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죠. 자, 집값이 오를 때마다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내던 정부의 움직임, 총선을 앞두고 제동이 걸리게 됨. 자, 저
계속 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할 때마다 지금 여당에서는 좋은 정책이다라는 힘을 실어줬는데 총선을 앞두고 나니까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당하고 정부하고 청와대하고 지금 의견 대립이 좀 있는 상태 같아요. 수원, 용인, 성남은 정부가 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규제하자 서울로 몰렸던 유동성이 남아하면서 집값이 급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수원, 용인, 성남의 가격이 지금 많이 상승을 한 상태고 서울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인 수용성이 뜨는 건 맞는 건데 이거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자, 수원, 용인, 성남의 집값이 2008년도죠. 금융위기가 있었던데 이때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지금 금액이 낮아요. 올랐던 금액이. 그때 2007년도 한 10억 정도 했던 게 금액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빠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빠져 있었죠. 그리고 지금 살짝 올라간 게 한 8억 정도 해요. 지금 2008년도의 수준까지도 못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좀 불만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 지역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원래 서울 쪽에 부동산 투자를 진행했던 시장에 유동자금이 있었습니다. 유동자금이 있는데 굉장히 큰 자금이죠. 이 유동자금을 서울에 투자를 못하게 모든 정책적으로 지금 막아놨잖아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원, 용인, 성남으로 가는데 이 유동 자금만으로도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풀릴 거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금이 40조가 넘게 풀립니다. 40조라는 금액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자, 이 40조라는 시장의 유동성이 꽉 차 있는데 부동산 말고 다른 곳에 투자할 만한 대체적인 상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수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옆에 이제 광주나 안양으로도 갈 수 있겠죠. 이 규제를 받는 그 주변의 풍선 효과는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좀 개인적인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은 지난 16일 열린 비공개 토론,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정부의 이제 국토교통부죠. 거기서는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총선 후에 하자.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뉴스 보니까 이제 규제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드디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우리는 이번 주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